할아버지, 할아버지. 폭설 속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12세 소녀의 외침이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후 그 소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겨울밤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운명을 바꾼 벤츠 한 대, 조작된 음모,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밝혀진 놀라운 진실까지.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12세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 제국의 주인으로 만들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 소량기 펜션 1층 작은 방에서 한유나가 어머니 한미영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엄마,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유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미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텔레비전에서 기상특보가 나왔습니다. 밤 10시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폭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최대 150cm. 아이고, 눈이 그렇게 온다고? 미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펜션 튼튼한 거 아시잖아요. 아무 일 없어요. 유나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된 폭설로 펜션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나가 창문을 열어보니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보자 차갑고 하얀 눈바람이 바로 들이닥쳤습니다. 헉, 엄마,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유나가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야, 전화가 안 터진다.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구나. 미영의 목소리는 작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서울 삼성동. 정장을 차려입은 김진태가 검은색 벤츠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같은 날씨에 직접 운전은 위험합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그러자 김진태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꼭 혼자 가야 해. 부인 기일인데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잠시 그의 두 눈에 외로운 슬픔이 스쳤습니다. 혼자 조용히 다녀오겠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산 위에서 커다란 눈 덩어리가 굴러내렸습니다. 꽝! 차가 눈사태에 휘말려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뭐야? 이런! 김진태가 당황해 급히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가슴을 움켜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허억, 심장이 안 돼. 숨이 거칠게 끊어졌고 그는 차갑고 하얀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아직도 폭설이 쌓여있는 펜션. 엄마, 장작 좀 가져올게요. 유나가 두툼한 목도리를 고쳐 매며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유나야. 미영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200m쯤 걸어가던 그때 유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눈 속에 반쯤 묻힌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리세요? 유나가 급히 달려가 흔들었습니다. 김진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유나가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펜션으로 옮겨야 해.
작은 몸으로 김진태를 부축해 힘겹게 펜션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엄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뭐, 어디서? 미영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유나와 미영이 힘을 합쳐 김진태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전기장판 켜, 온수 매트도. 미영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오리털 점퍼를 벗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입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더 추우실 거예요. 유나가 김진태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계속 지켜봐야겠다.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유나는 2시간마다 김진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죽 한 숟갈만요. 부탁드릴게요. 죽을 식혀가며 떠먹여줬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김진태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설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길이 뚫렸나 보다. 미영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진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김진태의 눈이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진태는 유나와 미영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김진태가 유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유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김진태라고 합니다. 태성그룹? 그 큰 회사를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곧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이 명함 꼭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뒷면에 직접 번호까지 적어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태는 헬기에 탔고 잠시 후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새벽 3시 미영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가 울먹이며 부축했습니다. 유나야, 회장님 명함. 미영은 겨우 숨을 이어갔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이세요? 유나양?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요? 김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피를 토했어요. 유나는 결국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 바로 헬기 보낼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폐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습니다. 의사의 말투는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틀 뒤 중환자실. 유나야, 엄마 없어도 착하게 살자. 미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 유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회장님 좋은 분이다. 그분 따라가. 그 마지막 말과 함께 미영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장례식. 김진태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부드러운 눈빛이었지만 책임감이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넌 내 생명을 살린 아이야. 이제 내가 지켜줄게. 김진태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뒤 서울 삼성동. 하늘을 찌를 듯 높은 펜트하우스 앞. 여기서 저랑 살게 되는 건가요? 유나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이곳이 이제 내 집이다. 김진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유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삼성동 펜트하우스 넓은 서재에서 유나가 3명의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야. 저는 국어를 가르쳐줄 김민정 선생님이에요.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영어 담당 박수진이고요. 연세대 영문학과 출신의 선생님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맡을 이철호입니다. 고려대 수학과 출신의 남성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진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공부하는 건 어때?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유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김진태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김진태가 유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나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줄 게 있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유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야기랑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김진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성그룹은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예요? 아니야.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김진태가 설명했습니다. 와, 그럼 정말 오래된 회사네요.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3개월이 흐른 뒤 김민정 선생님이 김진태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유나가 중학교 3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 벌써? 김진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김민정이 감탄했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최민혁이 정광수 차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이 시골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입양이라고? 민혁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데려온 12살 여자아이래요. 그게 확실한 얘기야?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여의도 본사 5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삼촌, 안 계신가요?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혁아, 왜 왔니? 김진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무슨 아이를 입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민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유나 말이구나. 그래,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 김진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 그게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살렸거든. 김진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양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민혁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혁아,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야. 김진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민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김진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안 되는데? 삼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삼촌의 조카잖아요. 민혁이 억울해했습니다. 너는 너고 유나는 유나야. 김진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민혁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역삼동 트루스 리서치 간판이 걸린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민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박상철입니다.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민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사인가요? 박상철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한유나라는 아이 가족 전체요. 특히 아버지 쪽을 중점적으로.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민혁이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이 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상철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민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유나의 아버지 한성민이 15년 전에 한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그래서요? 12억 원 빚을 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박상철이 보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혁이 아쉬워했습니다. 2주일 후 민혁은 구로구에 있는 프린팅 프로라는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특별한 일을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지요? 사장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민혁이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런 종류의 일이군요. 사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완성된 가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다음 날 태성그룹 경리부로 김수연 과장을 불렀습니다. 수연 씨, 부탁할 일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김수연이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장부에 이 거래 내역을 추가해 주세요. 민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좀 곤란한데요. 김수연이 망설였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민혁이 500만 원 수표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연이 수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종석 상무가 복도에서 민혁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와 다르게 경리부를 자주 들락거리는군. 이종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김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진태가 물었습니다. 유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뭔 소리야?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모든 이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려야겠어요. 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 김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태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사흘 후 오후 3시에 이사회를 열겠다. 김진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끊고 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사흘 후 오후 3시 태성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에 김진태와 이사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오셨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민혁아,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엄중하게 구는 거냐? 김진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한유나라는 아이의 정체를 아시나요? 민혁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나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김진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세요. 민혁이 위조된 도급 계약서를 김진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김진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한성건설과 우리 회사가 맺은 아파트 건설 계약서입니다. 민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성건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김진태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바로 한윤아의 아버지 한성민이 운영하던 회사예요. 민혁의 말에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김진태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성급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했는데 민혁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통장 내역을 보세요. 돈을 받은 지 3일 만에 전액을 빼돌렸습니다. 뭐라고? 김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성민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어요. 민혁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 진술서들을 보시면 민혁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모두 한성민의 사기 행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진태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삼촌, 더 충격적인 건 한윤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민혁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김진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삼촌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된 일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김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민혁이 서류를 탁 쳤습니다. 김진태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가슴이. 회장님, 이사들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김진태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빨리 불러. 민혁이 외쳤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30분 후 김진태가 삼성서울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민혁이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임시대표 역할을 하겠다. 민혁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이종석 상무는 어디 있어? 민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상무님은 회장님 병원에 가셨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불러와. 민혁이 명령했습니다. 1시간 후 이종석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 상태는 어떻게? 이종석 상무 당신을 즉시 정직 처분합니다.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종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업무 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종석이 항변했습니다. 보안팀, 이종석 상무의 출입을 금지하세요. 민혁이 손짓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종석이 억울해했습니다. 나가세요.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민혁이 찬 눈빛으로 이종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8시, 민혁이 보안팀장 강태준을 불렀습니다. 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강태준이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한윤아를 펜트하우스 별관 3층으로 옮겨주세요. 별관으로요? 네, 그리고 휴대폰도 압수하고요. 민혁이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 삼성동 펜트하우스에서 윤아가 김진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시지? 윤아가 시계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아 양,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강태준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데요? 윤아가 불안해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할아버지 허락 없이는 못 가요. 윤아가 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강태준의 말에 윤아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최민혁 본부장님 지시를 따라야 해요. 윤아가 별관 3층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문 앞에는 24시간 보안 요원이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혁이 윤아를 찾아왔습니다. 잘 잤니? 민혁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윤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진태 회장은 내 아버지 때문에 쓰러지셨어.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우리 회사 돈을 훔쳤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으신 거야. 민혁이 위조 서류를 윤아 앞에 던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윤아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이건 가짜예요. 윤아가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사과문을 써. 민혁이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사과문요?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김진태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써. 절대 안 써요. 윤아가 펜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썩어. 민혁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민혁은 신문사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종감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어떤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성그룹 후계자로 지목된 아이의 정체 말이에요.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윤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성그룹 주가가 15% 급락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혁이 이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혁이 회의실에서 연설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이사가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깨어나실 수도. 다른 이사가 망설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민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김진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민혁이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대화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인가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답했습니다. 민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민혁이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별관에서 윤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윤아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격리된 지 나흘째 밤 윤아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게 뭐가 더 있을까? 윤아가 상자 구석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윤아가 수첩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일기장이네. 윤아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오늘 최성호 사장이 또 찾아왔다. 우리가 따낸 아파트 건설 계약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다.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3월 20일. 최성호가 구청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소문이 들린다. 우리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 최성호. 이 이름 어디서 들었지? 윤아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월 25일. 결국 계약이 취소됐다. 최성호의 성호건설이 우리 자리를 차지했다. 태성그룹과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태성그룹과 계약한 적이 없다고? 윤아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4월 10일. 빚더미에 앉았다. 최성호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 하지만 나는 훔친 적이 없다. 양심에 떳떳하다. 윤아가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윤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자택에 있던 이종석이 15년 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이 그때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종석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맞다. 최성호 때문에 피해본 업체가 있다고 하셨어. 이종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성건설이었나? 이종석이 급하게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기 윤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나야 이종석. 형? 무슨 일이야? 윤재혁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한성건설이랑 성우건설 자료 좀 찾아볼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복잡해. 부탁이야. 이종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윤재혁이 이종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자료 찾았어. 어떻게 나왔어? 이종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성건설은 태성그룹과 직접 계약한 기록이 없어. 정말? 대신 성우건설이 그 계약을 따냈더라고. 윤재혁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종석이 주먹을 쳤습니다. 그런데 형, 성우건설 대표가 최민혁 본부장 아버지야. 뭐? 확실해? 이종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분명히 나와 있어. 재혁아, 정말 고마워. 이종석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민혁이 모든 걸 조작한 거네. 이종석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이종석이 별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보안요원 교대 시간이 11시 15분이었지. 이종석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교대 시간을 틈타 이종석이 비상계단으로 3층에 올라갔습니다. 유나야, 나야, 이종석 아저씨. 이종석이 작은 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놀라며 문 가까이 왔습니다. 문 열 수 있어? 안에서 잠겨 있어요. 잠깐만. 이종석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유나가 이종석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모든 걸 알아냈어. 이종석이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요? 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민혁이 모든 걸 조작했어. 이종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 일기장을 찾았어요. 유나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아빠는 태성그룹과 계약한 적이 없다고 써 있어요. 이종석이 일기장을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국세청 자료와 똑같아. 그럼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유나가 급해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야. 이종석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모아놔야 해. 이종석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아침 간호사가 김진태의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여기가 병원인가? 김진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쓰러지셔서 며칠간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어디 있어? 김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종석이 병원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종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종석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김진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민혁이 저를 정직시켰어요. 뭐라고? 김진태가 화를 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종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혁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유나 아버지는 무죄예요. 이종석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김진태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를 보세요. 한성건설은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어요.
이종석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민혁이 보여준 계약서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유나가 찾은 아버지 일기장도 있어요. 이종석이 유나의 수첩을 건넸습니다. 김진태가 일기장을 읽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진태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혁을 당장 불러와. 김진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삼촌, 깨어나셔서 다행입니다. 민혁이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민혁아, 앉아라. 김진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뭐냐? 김진태가 이종석이 준비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요? 민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성건설이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다는 국세청 자료야. 김진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계약서가 가짜로 만든 거잖아. 김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내 아버지 최성호가 한성건설 일을 망쳤다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김진태가 일기장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다 털어놔. 김진태가 호통쳤습니다. 저는 민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서류를 조작하고 유나를 가둔 거 다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넌 태성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다. 김진태가 선언했습니다. 삼촌, 제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각오해. 김진태가 등을 돌렸습니다. 민혁이 병실에서 쫓겨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고. 민혁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진태가 태성그룹 전 임직원에게 긴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종석 상무, 이 공문을 모든 부서에 즉시 전달해 주세요. 김진태가 병실에서 지시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종석이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최민혁의 모든 음모와 유나 가족의 진실을 다 적었어요. 김진태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종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직원들이 공문을 보고 술렁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민혁 본부장이 모든 걸 조작했다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유나 양은 정말 억울했겠네. 회장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모든 부서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진태가 태어나자마자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유나야. 김진태가 별관 3층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가 김진태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김진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유나가 당황하며 김진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너를 의심한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니? 김진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가 김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니?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한 분인데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진태가 유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약속해 주세요. 유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해. 김진태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틀 후 김진태가 태성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김진태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최민혁의 음모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유나를 우리 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김진태가 선언했습니다. 찬성합니다. 한 이사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이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김진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이 16세 소녀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윤아 양은 김진태 회장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이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 착한 일 하니까 복이 오는구나.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민혁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최민혁 씨, 서류 조작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영과 공모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2주일 후 김진태가 윤아를 위해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윤아야, 이분은 제임스 윌슨 선생님이야. 김진태가 외국인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 양.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제임스가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와, 하버드 대학교요? 윤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상복 교수님이에요. 김진태가 다른 분을 소개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에서 온 이상복입니다. 이상복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께 고급 과정을 배우게 될 거야. 김진태가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아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김진태가 이종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종석아, 너를 전무로 승진시키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종석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아의 멘토를 맡아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종석이 걱정했습니다. 너만큼 윤아를 아끼는 사람이 또 있나? 김진태가 이종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석이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윤아가 김진태와 함께 계열사를 방문했습니다. 윤아 양, 이곳은 우리 건설 부문입니다.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안전장비를 다 착용하시나요? 윤아가 세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윤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윤아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가씨네요. 나이는 어리지만 핵심을 잘 파악하시는군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아가 18세가 되는 생일날 김진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윤아야, 이걸 받아줘. 김진태가 낡은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윤아가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김진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거였어요? 윤아가 감격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지켜달라고 맡기신 거야. 김진태가 펜던트를 윤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윤아가 펜던트를 소중히 만졌습니다. 같은 날 김진태가 또 다른 선물을 발표했습니다. 희망 나눔 장학재단을 설립했어. 김진태가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사장을 맡아줘. 김진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윤아가 걱정했습니다. 너만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니? 김진태가 격려했습니다. 몇 주 후 윤아가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아입니다. 윤아가 아이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언니, 진짜 재벌이에요? 한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재벌이 아니라 그냥 윤아 언니야. 윤아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유나가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500명의 아이들이 유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할아버지. 유나가 김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김진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유나가 20세가 되어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요. 유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김진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다들 착해요. 유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김진태가 중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김진태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한유나를 태성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지명합니다. 김진태의 발표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20세 여성을 후계자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나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최고의 인재입니다. 김진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과 능력이죠. 김진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의 미래가 더욱 밝게 열렸습니다. 유나가 29세가 되어 태성그룹 전무로 승진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유나 전무님 현대건설 인수권으로 회장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비서가 급하게 알렸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김진태가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인수가는 8조 원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김진태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금액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임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7조 5천억으로. 김진태가 말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유나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 머리가. 김진태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신경외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있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유나가 밤새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유나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끝났지만 김진태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태성그룹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태성그룹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출소한 최민혁이 신문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민혁이 법무법인 정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최민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성그룹 경영권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민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시겠어요? 한유나는 혈족이 아니고 경영 경험도 부족합니다. 민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혁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성그룹 임시 경영권 이양을 신청합니다. 민혁이 법원 접수 창구에서 말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진태 회장의 조카이고 한유나는 양녀입니다. 민혁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태성그룹 주가가 더욱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원 감소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태성그룹 담당자가 윤아를 불렀습니다. 전무님, 죄송하지만 신규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윤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기존 대출도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아가 이종석과 함께 김진태의 개인 금고를 뒤졌습니다. 아저씨, 유언장 같은 게 있을까요? 윤아가 서재 책장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에 보관해 두셨을까? 이종석이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여기에도 없네요. 윤아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실도 다시 찾아봐야겠어. 이종석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셨을까요? 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김진태 회장의 정당한 혈족입니다. 민혁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윤아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아이지만 대기업 경영에는 경험이 부족해요. 민혁이 교묘하게 답했습니다. 태성그룹을 위해서라면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혁이 자신의 정당성을 어필했습니다. 중앙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민혁 씨가 경영권 정당성을 주장했다. 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 주요 고객들에게 연락해봐. 롯데건설 임원이 지시했습니다. 네, 바로 접촉해보겠습니다. 부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태성그룹 프로젝트를 빼앗아와. 사장이 영업팀에 지시했습니다. 윤아가 매일 병원에서 김진태를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윤아가 김진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이 부르세요. 무슨 일인가요? 윤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뇌사 판정을 위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윤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의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민혁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뇌사 판정이 나오면 내가 자동으로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군. 민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법원에서 경영권 이양 심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심리가 있겠습니다. 법원 직원이 통보했습니다. 윤아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윤아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진태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면 되지만 변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밤늦게 윤아가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회사를 잃을 수는 없어요. 윤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성그룹 임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최민혁이 회장이 되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아 전무님이 이기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리하다던데.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회사 전체를 감쌌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태성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뉴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유나에게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인가 봐요. 유나가 이종석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종석이 유나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법원 심리까지 이제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유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하루 전밤 유나가 펜트하우스 자신의 방에서 18세 생일 선물로 받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유품이라고 하셨는데 유나가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유나가 펜던트의 작은 돌기를 눌러봤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유나가 내부에 숨겨진 마이크로 SD카드를 발견했습니다. SD카드가 들어있네. 유나가 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SD카드를 삽입하자 화면에 김진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김진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유나가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를 내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한다. 최민혁에게는 절대 경영권을 넘기지 마라. 김진태가 영상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지하 3층에 4개인 금고실이 있다. 비밀번호는 123이야. 김진태가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정식 유언장과 모든 법적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 유나가 급하게 이종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 본사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유나야? 이종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상 유언장을 찾았어요. 정말? 지금 바로 갈게. 이종석이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유나와 이종석이 태성그룹 본사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개인 금고실이구나. 이종석이 철문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123이라고 하셨어요. 유나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와, 정말 열렸다.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금고실 안에는 각종 중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어디 있을까? 이종석이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유나가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태는 태성그룹 지분 67%와 모든 경영권을 한유나에게 이양한다. 이종석이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에 공증까지 받았네요. 유나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완벽한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이종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태성그룹 경영권 이양 신청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주재했습니다. 신청인 최민혁 씨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신청인 한유나는 혈족이 아니며 경영 경험이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김진태 회장의 직계조카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민혁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유나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김진태 회장의 정식 유언장입니다. 판사가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공증도 정식으로 받았군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김진태 회장의 영상 유언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진태의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한윤아를 내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한다. 김진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신청인의 경영권 이양 신청을 기각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윤아가 태성그룹의 정당한 경영권자임을 인정합니다. 윤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윤아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민혁이 법정을 박차고 나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고. 민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태성그룹 기술연구소에 침입했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만 빼돌리면 돼. 민혁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갑자기 연구소 불이 켜지며 이종석과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최민혁?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종석이 소리쳤습니다. 이종석? 어떻게 여기를? 민혁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할지 뻔히 보였어. 이종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저 사람을 체포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민혁을 둘러쌌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민혁이 발버둥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민혁을 연행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몇 달 후 1심 법원에서 민혁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민혁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군. 민혁이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아의 경영권이 확정되자 태성그룹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0조 원을 회복했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아가 전체 임직원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태성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윤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아 전무님 만세. 태성그룹 만세.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깨어나셨어요. 병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김진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아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윤아가 김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아야, 회사는 어떻게 됐니? 김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장 덕분에요. 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김진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은 어떻게 됐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윤아가 설명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김진태가 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윤아가 김진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태성그룹을 이끌어가는 거야. 김진태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아가 다짐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아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년 후 윤아가 33세가 되자 태성그룹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이 서울 코엑스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김진태가 명예회장 자리에서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윤아가 회장 취임식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윤아 회장님, 전국 경제계 인사 500명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아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성그룹 신임 회장 한윤아입니다. 윤아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내 대기업 최연소 여성 CEO의 탄생입니다. 사회자가 흥분하며 소개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의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태성그룹 매출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30%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한 기업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윤아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김진태가 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윤아가 김진태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게. 김진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종석이 부회장 승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윤아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저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윤아가 이종석과 악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태성그룹을 더 크게 키워봅시다. 이종석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1년이 흘러 윤아가 처음으로 어머니 기일에 평창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회장이 됐어요. 윤아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저를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윤아가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량기 펜션 사장이 윤아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윤아 양, 정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윤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 태성그룹이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5%를 넘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국내 1위, 아시아 10위 기업이 되었어요.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모두 함께 이룬 성과예요. 윤아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년 후 겨울, 윤아가 다시 평창을 찾았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폭설에 갇혔어요. 베트남 관광객 가족이 펜션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윤아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차가 눈에 묻혀서 움직일 수 없어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아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펜션에서 쉬세요. 윤아가 가족을 펜션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 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같은 도움을 받았어요. 윤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펜션 사장이 감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5세가 된 윤아가 자서전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12세 소녀의 기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12세 때 할아버지를 구한 것에서 시작됐거든요. 윤아가 설명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책 수익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액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 교육비로 기부하겠습니다. 윤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자서전이 30개국에 번역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유나 회장이 화제입니다. 외국 뉴스에서도 유나를 다뤘습니다. 100억 원의 인세가 모두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진태가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유나가 김진태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유나, 내가 성공하는 걸 더 오래 보고 싶거든. 김진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에 기적을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 거야. 김진태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창에서 널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2년 후 유나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한국 대표를 지낸 김재현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두 분 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는군요. 기자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현이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에서 김진태가 축사를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김진태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김진태가 유나와 김재현을 축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나가 50세가 되었을 때도 태성그룹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었습니다. 이종석이 보고했습니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2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선한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시잖아요. 이종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유나가 머리가 희끗해진 후에도 평창을 찾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저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유나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성그룹도 세계적인 회사가 됐고요. 유나가 꽃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펜션 사장의 아들이 유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유나 회장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아니에요. 이 마을이 저를 키워준 거예요. 유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젊은 사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펜션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었어. 유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이야. 유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졌습니다. 선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더라. 한유나 회장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겨. 전국 사람들이 유나의 삶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12세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온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행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12세 소녀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는지 보셨습니다. 한유나가 그날 밤 김진태 회장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유나를 괴롭힌 최민혁의 음모도 결국 무너졌고 펜던트 속에 숨겨진 김진태의 사랑이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